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전산회계 2급을 강의할 김운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처음이니까 이 시험에 대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시험의 특징,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그러니까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험 소개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옮겨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 처리 능력 이렇게 제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이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급수가 4가지 급수로 나눠집니다.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보면 이제 전산세무 2급이 회계 1급보다 더 위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험이 나왔을 때는 이 시험이 전산세무회계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부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국가공인시험에 4급이 어딨냐 해가지고, 자, 예전에 이제 3급이었던 게 전산회계 1급이 되고 4급이었던 게 전산회계 2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 수준도 마찬가지로 세무사회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수준인데, 사실 이거는 시험 볼 때 좀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간혹 가다 보면 예를 들어 전산회계 1급이 어렵게 나오고 동시에 전산세무 2급이 쉽게 나오고 그럴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수험 기간 이거는 제가 좀 사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는 거는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나는 하루에 6시간은 해야지, 그럼 이제 한 보름 정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급수별 시험범인데, 다른 급수는 그냥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 이론에서는 회계 원리, 다시 말해서 회계가 이제 처음인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회계 원리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이제 4가지 분야를 물어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순서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책들이 보면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앞에 한 3분의 1은 이론, 그 다음에 중간에 3분의 1은 실기, 그 다음 마지막 뒤에 3분의 1은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책도 그냥 그렇게 이제 남들처럼 순서는 이제 배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책의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론적인 건 좀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론과 실기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공부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실기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강의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이론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이제 컴퓨터 쓰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때는 실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병행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제 4번째, 틀린 부분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가 나왔다고 할게요. 야, 이 시험 70점 합격이라는데 이 정도면 합격하겠네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20점 틀렸죠. 왜 틀렸는지를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만 계속 풀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점수가
그게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답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붙을 사람인지 떨어질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뭐 기초적인 내용을 막 물어봐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오는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부터 풀어요. 그리고 나서 막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답해주는 저도 힘들고 아니 어디 몇 강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설명을 처음에는 해줍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고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 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순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3번부터 하지 말아요. 그냥 1, 2, 3 요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4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그다음 이제 학습 경로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전산회계 2급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동시에 어떤 시험을 같이 대비하는 게 좋을까?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중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 중에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고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기업회계, 회계원리 있었죠, 아까. 자,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은 15문제가 나오지만 기업회계 3급 시험은 회계 원리가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론적으로 깊게 물어볼 수가 있는 반면 실기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보는 시험 중에 F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면서 FAT 2급을 같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는요. 전산회계는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요. 실무 버전은 이제 실무에서는 실무 프로그램 이름은 세무사랑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K랩이라고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래서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K랩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는 반면 FAT는요,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I+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I+하고 세무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대비하면 나중에 어느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일단 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전산회계 2급 합격했으면 전산회계 1급 바로 윗단계죠. 그리고 FAT 2급 동시에 대비하면 좋다고 했죠. FAT 1급 그리고 또 이론 시험 중에 기업회계 3급하고 유사한 시험 중에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회계 2급 이론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 합격한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공부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 자격증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회계 원리, 다른 말로 재무회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15문제가 나옵니다. 15문제, 한 문제당 100점, 2점. 그래서 30점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거고, 제 책의 특징, 저만의 책의 특징. 자, 단원이 시작할 때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번 단원은 뭐 하는 단원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 책이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만 볼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강의하면서 봐야 되죠.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되는 내용, 아, 이거는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혹시 NCS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가, 자,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회계 담당을 해요. 내가 회사에서 이제 회계 담당자고 뭐 직급이 신입이냐 아니면 중간 관리자냐 회계 책임자냐 아니면 회계사 같은 회계 전문가냐에 따라서,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산 회계 2급은 이게 이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3수준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6수준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 어떤 분야는 이제 좀 1수준부터 제일 낮은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는 이제 직무가 있는가 하면 좀 세무나 회계 쪽은 3수준에서 6수준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3수준 정도 회계 실무자. 그러니까 전산 2급 빼자. 전산회계에 대한 거. 자, 반면에 전산 세무의 경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한 3.5수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수준을 기반으로 하되,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자, 중간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한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좀 이런 NCS를 기준으로 채용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와서 실무를 바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체계가 앞으로는 좀 이런 NCS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언급하는 게 어느 단원을 공부를 하면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또 그런 식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뭐 강의하는 사람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하고 학생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각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번 강의에서 이제 제공할 게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재무제표의 종류,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에 대한 개념들을 강의를 제공을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 이제 단원이 끝났어요. 우리 단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내용들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회계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매우 미흡이나 미흡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책을 보던가 강의를 돌려서 보던가 해가지고 이거를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우수나 매우 우수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복습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뭐 이거는 그냥 뭐 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뭐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저는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계란 무엇인가? 뭐 그냥 좋은 말 써놨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회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단 회계의 목적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해요. 목적.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뭐지? 그 다음 이제 재무적 정보라고 했는데, 재무가 뭐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10억을 투자를 하면 이거를 2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사업하실 겁니까? 10억을 투자하면 20억이 돼요. 자, 이거를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안 한다? 근데 해야지 좀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자,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10억 있으세요? 여기에서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기업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자,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하죠. 일단은 주주나 이제 사업주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돈 2억하고 나머지 8억이 모자르네. 은행 같은 데서 빌려요. 자, 돈을 빌려오는 거를 부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불러볼게요. 처음에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8억은 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죠. 우리 기업의 재산이 10억인데 이 중에 8억은 채권자 거고 2억은 주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 기업의 경영 성과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기말에 새로운 자산, 부채, 자본이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12억이 됐는데 왜 12억이 됐지 하고 보니까 1억을 더 빌려왔고 그 다음에 뭐 1억을 뭐 더 출자를 했다거나 이익이 났다거나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달라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자, 누가 이 과정을 궁금해 할까요? 자, 예를 들어 경영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궁금하겠죠. 자, 나 여기 주식 샀는데 주주.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내가 투자한 회사 어떤가 궁금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세무서, 세금 뜯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얘를 기타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얘네들한테 정보 제공해주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자, 기업에 얘네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적 정보,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은요.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고 나머지들을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냥 제공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 뭐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다른 양식으로 이거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거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데 자, 이거 보고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우리 예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4번이 답이 되겠고, 2번 회계의 목적. 자, 재무상태 경영성과. 아까 제가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중간에 경영성과 집어넣었죠. 재무상태 경영성과 둘 다 파악해야 되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장부정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회계라고 하면 장부정리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장부정리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내용이 부족해요. 자, 일단 뭐 1절에 대한 내용들 봤고, 2절 재무제표 수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약속을 좀 할게요. 제가 숙제를 좀 중간에 내줄 텐데, 뭐 검사를 할 수는 없죠. 이거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고 좀 암기해 주세요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 정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고 했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뒤에 넘어가면은 재무상태표 양식이 나오는데요. 재무상태표 보면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요. 다시 재무상태표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라고 하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경영성과, 자본변동표, 자본의 변동 내역, 현금흐름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금이죠. 현금의 변동 내역, 현금흐름표고,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주석은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게 주석입니다. 자, 제가 썰렁한 농담 하나만 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또 결혼을 해요. 애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손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얘가 이제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제 현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어딘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봐요. 저 애는 누구인가요? 했더니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 손자 현주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할게요. 좀 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자, 제 손자 현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주석 있죠. 주기는 안 들어가죠.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 안 들어가죠. 제조원가 주기 틀려. 합계잔액 시산표 틀려요. 제조원가 명세서 재무제표 아니죠. 틀려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아니죠. 틀려요. 그래서 우리 제 손자 현주만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긋기 문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렸을 때 이런 문제 좀 본 적 있으시죠? 자, 재무상태표 뭐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내역.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변동 내역, 주석,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 이렇게 선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입니다. A, B에 들어가는 거. 자, 보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러면 일정 시점에 뭐를 나타낸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뭐를 나타낸 게 손익계산서예요. 경영성과. 자, 예제 1-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1-5번.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잘 봐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정의.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 재무상태표의 재무제표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재무제표의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에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반으로 콩 쪼개가지고, 왼쪽을 자산, 오른쪽을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적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기업의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 이거하고 같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산, 기업의 재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채, 갚아야 할 채무.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자산 10억, 부채 8억, 자본 2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적었었잖아요. 그럼 기업의 재산, 자산이 10억인데 이 중에서 부채, 채권자 거는 8억이고 자본, 주주 거, 그러니까 뺀 나머지는 주주 거는 2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거 성립하려면 괄호 안에 채워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채 얼마여야 돼요? 2,000원. 2번. 자본 5,000원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5,000, 4,000. 자산은 9,000원이어야 되죠. 자, 참 쉽죠? 시험에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1-7번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산. 1번 맞아요, 틀려요?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자산 더하기 부채가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익이 10억이라고 할게요. 비용이 예를 들어 7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3억 원만큼 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3억을 써야 합계가 10억이 나오잖아요. 자,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반대로 비용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많으면 오른쪽에 손실이 나오는 거고 수익이 많으면 왼쪽에 이렇게 순이익이 나오겠습니다. 자, 예제 1-8. 수익이 150만 원이에요.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익이죠. 순이익은 50만 원.
2번 보도록 할까요? 수익이 200만 원인데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손해보는 거죠. 손실 1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이 250만 원이고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순이익이 100만 원이네. 그러면 비용이 얼마였다는 걸까요? 비용이 150만 원이어야, 비용이 150만 원이어야지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순이익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절, 회계 기간에 대한 거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간. 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보고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회계 연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회계 연도, 회계 기간.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처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막 그렸었죠.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 회계,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 끝나는 기간을 기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를 단기라고 부릅니다. 전년도를 전기라고 부르고, 회계에서는 내년도를 차기라고 불러요. 그럼 회계연도에 대한 개념 한번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제 1-9번. 자, 틀린 것은, 자,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은 2001년부터 2100년까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년 동안 합법적으로 재무제표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좀 적당히 해라. 1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회계연도라고 한다. 세 번째. 자, 한 회계 기간은 정기부터 차기가 아니었죠. 회계 기간. 기초부터 기말까지죠. 전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안 되겠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어요. 회계 기간은 정기 차기가 아니라 기초 기말.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단원 시작할 때,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회계의 목적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적 목적, 이해관계자, 경영자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면 재무제표 잘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자,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열거할 수 있어요?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복습해야 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재손자현주 5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차변에 나오는 거, 대변에 나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적을 때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약속 하나만 더 하죠. 왼쪽을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 나오죠. 손익계산서 등식,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초, 1월 1일이죠. 한마디로. 기말, 12월 31일이죠. 단기 올해, 전기 작년, 차기 내년, 이런 개념을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면 이제 책 찾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강의는 이제 몇 개 사이트에 동시에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게 생겼을 때,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못 보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혹시 카카오톡 같은 거 하시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건 샘플 강의니까 그 다음에 유료 강의가 시작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두셨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350페이지 3번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책이 있어야 답을 해주죠. 책을 찾아서 350페이지를 찾아갖고 이 문제? 하고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이거 보고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제 강의에 또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